나만 믿고 들어와요. 이제 고생 안 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건지 그것도 잘 몰랐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버텨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방세는 늘 먼저 왔고 몸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그래도 버티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겠다는 말이 그때는 너무 절실하게 들렸어요. 저는 애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면 이 손을 놓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집 문을 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베란다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받는 전화. 제 앞에서 슬쩍 뒤집어 놓는 액정. 뭔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표정들. 처음엔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잡은 이 삶이 다시 깨질까봐 저는 못 본 척하고 또 못 본 척했어요. 하지만 어떤 불안은 감춰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 집에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모든 걸 알고 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복이 닿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윤상철이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건 김미자 씨 소개였습니다. 미자 씨는 저랑 동갑내기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경로당 건강체조도 같이 다니고 가끔 시장도 같이 나가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딱히 깊은 사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렇다고 남이라고 하기엔 또 아닌 나이 들면 그런 관계가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런 미자 씨가 어느 날 체조 끝나고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복래 씨, 나 아는 사람인데 한번 만나볼 생각 없어? 나쁜 사람 아니야. 나이도 우리랑 비슷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흘려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멈칫했어요. 사실 그 말이 완전히 낯설지가 않았거든요. 마음 한쪽에서는 어쩌면 하는 생각을 가끔 했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혼자라는 게 편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밤에 몸이 안 좋을 때, 전화할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밥 차려 먹기 귀찮아서 그냥 누워버리는 날들. 그런 날이 하나씩 쌓이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처음엔 2번 만나고 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상철 씨를 처음 본 건 미자 씨가 잡아준 작은 한식집에서였어요. 미자 씨가 먼저 와 있었고 상철 씨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옷은 단정했어요. 짙은 남색 셔츠에 단추를 목바로 아래까지 잠근 차림이었는데 억지로 꾸민 것 같지 않고 그냥 원래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먼저 일어나서 인사를 했어요. 작은 동작이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상철 씨는 저한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디서 오래 사셨냐고, 요즘은 몸은 괜찮으시냐고, 드시고 싶은 건 뭔지. 거창한 말은 없었어요. 그냥 옆에 앉은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을 잘 받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헤어질 때 미자 씨가 저한테 귓속말로 어때? 하고 물었는데 저는 그냥 나쁘진 않더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쁘진 않더라, 가 아니라 사실 꽤 괜찮다 싶었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2번, 3번 만나는 동안 상철 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랑 네 번째 봤을 때랑 말투가 다르지 않았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거나 반대로 큰 소리 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일관되게 조심스럽고 일관되게 다정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설거지 일하다 손목을 삐끗했다고 하니까 다음에 만날 때 파스 한 장을 챙겨오는 사람이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상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오래 혼자 살았어요. 익숙해지는 것 같아도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의지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오래 혼자였던 사람이 하는 말은 무게가 다르더라고요. 아,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한 자리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의심도 했습니다. 너무 점잖고, 너무 멀쩡하고, 너무 다정한 사람이 왜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까? 저는 그냥 월세방 사는 식당이라는 늙은 여자인데 뭘 보고 이렇게 성실하게 나오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 번은 상철 씨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갖느냐고. 상철 씨는 잠깐 웃더니 말했어요. 돈 보고 사람 만나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뭘 더 따져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나이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뭘 바라고 붙는 사람도 아니구나.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만난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같이 살아보자고. 어차피 혼자씩 따로 살면 외롭고 형편도 빠듯하니 함께 살면 서로 낫지 않겠냐고.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을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다 보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동거라는 건 싫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애매하게 얹혀 사는 것처럼 되면 나중에 제가 더 손해라는 걸 살아오면서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그러려면 혼인신고 먼저 해야 해요. 애매하게 살긴 싫어요. 상철 씨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어요. 이 사람은 저를 데려다 쓰고 발 빼려는 사람이 아니구나. 법적으로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던 날 주민센터 창구에서 서류를 내밀 때 저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기쁜 떨림이었습니다. 아, 이제 내 편이 생겼구나. 법적으로도 진짜 내 식구가 생긴 거구나. 그 생각이 가슴 아래 어딘가를 따뜻하게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 떨림이 부끄럽지는 않아요. 그때 저는 진심이었으니까요. 상철 씨 집에 짐을 들이던 날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봤자 낡은 캐리어 하나에 이불 하나, 그리고 작은 박스 2개였어요. 상철 씨는 박스를 대신 들어줬고 저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이 찬장은 당신 마음대로 쓰면 된다. 여기 수납장도 비워뒀다.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내 집. 올해 그 말이 낯설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게 실감 나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것들로 간단하게 차린 밥상이었지만 둘이 마주 앉아서 먹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그것도 충분히 느껴졌어요. 상철 씨는 밥을 먹으면서 몇 마디 없었지만 나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철 씨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상철 씨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밥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잠깐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광고 전화라고 짧게 말하고 끊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식탁에서 슬쩍 벗어나더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닫지는 않았어요. 닫을 새가 없었는지 아니면 별거 아니라는 걸 보이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들고 먹는 척하면서 귀가 저절로 그쪽으로 갔어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이번 주 안으로는 넣겠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상철 씨는 금방 들어와서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첫날이었으니까요. 의심을 꺼내는 게 맞지 않는 날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그 짧은 한마디가 밥 먹는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넣겠습니다. 대체 뭘 넣겠다는 건지. 거래처 정산이라면 사무실에서 하면 되지. 왜 밥 먹다가 베란다로 나가서 낮은 목소리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국물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숨을 고르려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 옆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자꾸 그 말을 돌려 생각했어요. 아니겠지. 내가 예민한 거겠지.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눈이 떠졌습니다. 어렵게 잡은 이 삶이 깨질까봐 두려운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게 들어온 건지 그 경계가 그날 밤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저도 애써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았어요. 상철 씨 집은 제가 살던 월세방이랑은 달랐으니까요. 벽지가 깨끗했고 바닥에 찬 기운이 올라오지 않았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별거였습니다. 저는 겨울마다 전기장판 온도 맞추는 게 일이었고 여름엔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화장실 물 압이 약해서 샤워할 때마다 답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마다 상철 씨는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미역국을 냄비에 옮겨서 불에 올려두고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그걸 준비해 두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데우는 거니까요. 그래도 저는 그게 좋았어요. 누군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서 밥상을 챙겨두는 집, 오래 살아보지 못한 집이었으니까요. 이제 좀 살만하죠? 상철 씨가 그렇게 물으면서 웃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복이 없진 않았구나. 늦게나마 이런 날이 왔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달래는 거였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그땐 잘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두 번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또 한 번, 저녁이 되면 또 울렸습니다. 상철 씨는 전화가 올 때마다 화면을 제 쪽에서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 습관이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인가, 사생활이 까다로운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번호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식탁 옆에 앉아 있는데 상철 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제 쪽으로 잠깐 보였어요. 카드사라고 뜨더라고요. 상철 씨는 빠르게 뒤집었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귀가 더 세워지더라고요. 또 어떤 날은 캐피털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또 어떤 날은 모르는 휴대폰 번호가 연달아 2번 울렸습니다.
상철 씨는 그걸 다 끊거나 무음으로 넘겼어요. 저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전화를 피하세요? 상철 씨는 잠깐 멈췄다가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래처 정산 전화가 요즘 좀 많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거래처 정산 전화가 왜 카드사 번호로 오냐고 물어야 했는데 그걸 입 밖에 내면 의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참지 말았어야 했는데 빨간 봉투를 발견한 건 어느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상철 씨는 아침 일찍 나갔고 저는 집을 좀 정리하려고 주방 수납장을 열었어요. 행주를 찾고 있었거든요. 수납장 아래 칸, 냄비들 뒤쪽에 뭔가 끼워져 있는 게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빨간 봉투였어요. 두툼했습니다. 저는 잠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열면 안 되는 건지, 열어도 되는 건지, 머릿속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봉투 안에는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어요. 2장, 3장, 그리고 대출 상환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납 통지서까지. 날짜를 봤어요. 다 최근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번 달까지 꼬박꼬박 쌓여 있었어요. 그게 행주 찾으려고 연 수납장 제일 아래 칸에 냄비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를 잡은 손이 아니라 그냥 손 전체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아무 생각도 안 되더라고요. 상철 씨가 저녁에 들어왔을 때 봉투는 식탁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치우지 않았어요. 일부러 뒀습니다. 상철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식탁을 봤어요. 잠깐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코트를 걸고 들어와서 봉투를 봤어요. 그리고 먼저 화를 냈습니다. 왜 남의 걸 뒤졌어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저는 그 기세에 잠깐 눌렸습니다. 뒤진 게 아니라 행주 찾다가 나왔다고 말하려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게 뭔데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높일 힘도 없었고 높인다고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어요. 상철 씨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기세가 꺾였어요. 화가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깨가 내려가면서 소파에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는 길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납품 일이 있었다고 했어요. 몇 년 전에 거래처가 한꺼번에 끊기면서 일이 무너졌다고요. 그때부터 카드로 카드값을 막고 대출로 이자를 돌려막는 생활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잠깐이면 될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게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겼다고. 지금은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지만 딱 몇 달만 넘기면 정리된다고 했어요. 저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 말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분노가 와야 하는 순간인데 분노보다 먼저 온 건 공포였습니다. 화가 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먼저였어요. 자기한테 속았다는 억울함보다 이게 지금 내 상황이라는 실감이 먼저 왔습니다.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혼자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 건 저였어요. 애매하게 살기 싫다고 법적으로도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자고 못 박은 게 저였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저를 묶어버린 거였어요.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상태에서 저 혼자 짐 싸서 나간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되는지, 제 이름으로 얽힌 건 없는지,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이미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나는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버린 거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그 생각을 몇 번이고 돌렸어요. 상철 씨는 옆에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숨소리가 일정했어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자고 있는 건지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상철 씨는 그날 이후 더 살갑게 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가방을 쌀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침에 국을 더 정성스럽게 데우고 저녁에 들어오면서 과자 한 봉지씩 사들고 왔습니다. 저한테 말도 더 조심스럽게 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상철 씨를 볼 때 예전이랑 같은 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국을 뜨면서도 이 사람이 내게 먼저 털어놓은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해서 나온 거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왔어요. 딱 몇 달만 넘기면 된다는 그 말도 믿고 싶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얼마인지, 그 몇 달 동안 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그 집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상철 씨가 건네는 과자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나오지 못한 건지 나오지 않은 건지 그 경계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제 눈은 달라졌다는 것. 다정한 말보다 숨기는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다는 것. 며칠 동안 저는 말을 줄였습니다. 밥은 같이 먹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 게 안 됐습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빨간 봉투 얘기를 다시 꺼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덮고 지내야 하는지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자꾸 멈췄습니다. 상철 씨는 그런 저를 보면서 눈치를 봤어요. 밥상에서 말이 없으면 먼저 날씨 얘기를 꺼냈고 제가 짧게 대답하면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이상했어요. 화를 내지도 않고 해명을 길게 늘어놓지도 않고 그냥 조심스럽게 옆에 있는 거요. 그 태도가 오히려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하고도 저렇게 조용히 있으면 화를 내는 쪽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잖아요. 저는 가방을 싸는 상상을 몇 번 했습니다. 캐리어에 옷 넣고 이불 챙기고 나머지 박스 2개 다시 묶어서 나가는 거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안 그려졌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시 월세방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엔 결혼한다고 알렸고 미자 씨한테도 잘 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 몇 달도 안 돼서 나왔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창피한 것보다 막막한 게 더 컸습니다. 현실이 그랬어요. 마음이 결정을 해도 발이 안 떨어지는 게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먼저 다가온 건 봉투 발견하고 나흘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상철 씨가 뒤에 와서 섰어요. 아무 말 없이 잠깐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래 씨, 나 좀 봐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섰어요. 상철 씨 얼굴을 봤는데 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쳐 보였어요. 잠을 못 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오래 혼자 생각하다 나온 얼굴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한테 기대려고 그런 거 맞아요.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좀 더 정리되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 늦어진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대려고 했다는 말이 솔직한 건지 아니면 그 솔직함마저 계산된 건지 그때는 판단이 안 됐어요. 그냥 그 말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부부면 이 정도는 같이 넘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어왔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부부면 같이 넘겨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 위로로 들린 게 아니라 책임으로 들렸습니다. 부부니까 내가 같이 져야 한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게 틀린 해석인지 맞는 해석인지 그 순간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복잡했던 건 그 부부라는 관계를 먼저 못 박은 게 저라는 거였어요. 애매하게 살지 않겠다고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한 게 저였습니다. 그러니 상철 씨가 부부라는 말을 꺼낼 때 저는 거기에 반박을 못했어요. 내가 원한 관계잖아요. 내가 만들자고 한 틀인데 이제 와서 그게 싫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적금 통장을 꺼내봤어요. 오래 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하고 청소일하면서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쓸 데도 없고 쓸 용기도 없어서 그냥 쌓아둔 돈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한테 있는 건 그게 다였거든요. 그 통장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그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며칠 뒤 저는 적금 일부를 깼습니다. 상철 씨한테 건넸어요. 금액을 말하지는 않을게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상철 씨는 그 돈으로 급한 카드값 몇 건을 막았습니다. 독촉 전화가 며칠 뜸해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철 씨가 밥상에서 좀 더 편안해 보였고 아침에 미역국 데우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어요. 제 위치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속은 사람이었어요. 피해자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돈을 한번 내고 나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졌습니다. 이제 이 빚이 완전히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졌어요. 제가 이미 한 발을 들여놓은 거니까요. 그게 상철 씨가 원하던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이후로 집안 살림이 다시 짜여졌습니다. 상철 씨가 말했어요. 카드값이랑 이자는 자기가 정리할 테니 공과금이랑 장보는 돈은 복래 씨가 맡아 달라고 생활비를 나눠서 각자 역할을 갖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부부가 역할을 나누는 거니까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식당 일을 구했어요. 예전에 다니던 곳 근처 다른 식당이었습니다. 오전 설거지 자리였어요. 무릎이 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일을 하면 마음이 덜 복잡했어요. 몸이 바쁘면 생각이 줄어드니까요. 낮엔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가계부를 썼습니다. 관리비 얼마, 전기세 얼마, 장 봐온 거 얼마. 제가 번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숫자로 적었어요. 그렇게 하면 좀 통제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상철 씨 월급은 카드값이랑 이자에 먼저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얼마가 남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자세히 묻지 않았어요. 각자 역할을 맡기로 했으니까요. 저녁마다 둘이 식탁 위에 고지서를 펼쳐놓고 숫자를 적었습니다. 상철 씨가 이번 달 카드값은 얼마 줄었다고 하면 저는 이번 달 관리비는 얼마 나왔다고 했어요. 그렇게 숫자를 맞추는 게 저녁 일과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가계부를 적다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번 달 제가 번 돈이랑 나간 돈을 보고 있었는데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밥값, 관리비, 전기세, 장 봐온 것들 다 더하면 제 월급이랑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어요. 그리고 상철 씨 쪽은 어떤지 생각해 봤습니다. 카드값이랑 이자를 갚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새로 생기고 있는 건지 저는 정확히 몰랐어요. 고지서를 같이 봤지만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철 씨가 이번 달 이 카드 막았다고 하면 저는 그렇구나 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재혼을 한 게 맞는 건가? 아니면 빚정리팀의 공동 책임자가 된 건가?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때 든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부부가 함께 산다는 건 이런 거겠지 하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같이 사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생활비 되는 사람이 된 건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 다녔어요. 식당에 무릎이 아프면 파스 붙이고 허리가 뻐근하면 집에 와서 한동안 소파에 기대 있다가 다시 가계부 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두면 생활비가 안 됐어요. 상철 씨 월급만으로는 카드값이랑 이자 맞기도 빠듯하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못 그만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 차이가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날이 쌓이면서 몸에 쌓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보다 무거워졌어요. 상철 씨는 그런 저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 아니면 못 버텼을 거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쁜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픈 웃음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제가 없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랑이나 정이 아니라는 거요. 생활비였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면 공과금이 안 나가고 장을 못 보고 집안이 돌아가지 않는 거였어요. 상철 씨한테 제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섭섭하다거나 억울하다거나 그런 뜨거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가워지는 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집에서 내 자리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눈이 달라졌습니다. 다정한 말보다 숫자가 먼저 보이고 고마워요. 한마디보다 통장 잔액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게 냉정한 건지 아니면 뒤늦게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건지 지금은 그게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때 저는 믿고 싶었어요. 반년쯤 지나자 집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울리던 전화가 이틀에 한 번꼴로 줄었어요. 현관문 밑으로 밀려 들어오던 우편물도 뜸해졌습니다. 카드사 봉투, 대출 상환 안내문, 미납 통지서. 그것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던 게 어느 날부터 한 주에 한 장, 그 다음 주엔 없는 날도 생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반년이 걸렸구나. 무릎 아프고 허리 뻐근한 채로 버텼더니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는구나. 상철 씨도 처음엔 그랬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오늘 또 한 건 막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 무너졌어 라고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사람이랑 진짜 부부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 생각으로 아침마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이 나아질수록 상철 씨 태도는 나빠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어요. 예전엔 제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상철 씨가 차라도 한 잔 따라줬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저한테는 하루 중에 제일 편한 순간이었거든요. 뜨거운 차 한 잔 받아들고 소파에 앉아 있으면 오늘 하루도 버텼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들어와도 상철 씨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왔어요. 한마디 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것들로 반찬을 차렸어요. 계란 한 접시, 멸치볶음, 김치. 많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상철 씨가 밥상 앞에 앉더니 한번 훑어보고 말했어요. 오늘 반찬은 이게 다예요? 저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계란 부치면서 서 있던 저한테 그 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가 난다기보다 뭔가 탁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식당 설거지하고 돌아와서 저녁까지 차리는 사람한테 그 첫마디가 그거였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기대시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눈 감고 있으려고 누운 거였는데 상철 씨가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식당 일이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든지. 차갑게 던지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바로 알았거든요. 불쌍하다거나 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짜증이 묻어있는 말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그만둘까요? 그 순간 상철 씨 얼굴이 달라졌어요. 방금 전 차가웠던 표정이 빠르게 바뀌더니 말투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다시 닫고요.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힘들면 그만두라고 해놓고 정작 그만두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만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일하라는 거였어요. 제가 일을 해야 이 집이 돌아가니까요. 그 말이 저를 다시 묶었습니다. 딱 그 한마디가요. 상철 씨가 달라진 건 말투만이 아니었어요. 예전엔 제가 뭔가를 결정하면 상철 씨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장을 이 마트에서 보자. 이번 달 관리비는 이렇게 내자. 그런 것들이요. 작은 결정들인데도 같이 의논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부터는 달랐습니다. 제가 뭔가를 말하면 상철 씨가 짧게 잘라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요. 아니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통장 얘기를 꺼내면 더 심해졌어요. 표정이 굳어지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거나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도 생각합니다. 말을 꺼내면 싸움이 될 것 같아서였어요.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것도 있었고 싸우고 나면 이 집에서 제 자리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또 박 실장이 찾아온 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상철 씨는 샤워 중이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손을 닦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는데 넥타이는 없었습니다.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눈을 맞추고 물었습니다. 윤상철 씨 댁 맞죠?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지금 계세요? 샤워 중이라고 했더니 남자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봉투를 앞으로 내밀었어요. 남편분께 전달만 해주세요. 더는 미루면 어렵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더 물으려고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분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어도 됐어요. 이미 빨간 봉투 때 뭐가 들어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손이 안 갔어요. 열면 더 알게 될 텐데 더 알고 나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냥 식탁 위에 올려뒀어요. 상철 씨가 샤워를 끝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봉투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상철 씨가 봉투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왔냐고 물었고 저는 박 실장이라는 분이 왔다 갔다고만 했습니다. 상철 씨는 봉투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마저 했어요. 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담고 상을 차렸습니다. 상철 씨가 나와서 밥상 앞에 앉았는데 그날 저녁은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저는 찌개를 뜨면서 그 남자가 한 말을 다시 떠올렸어요. 더는 미루면 어렵습니다. 그 말은 상철 씨한테 한 말이었는데 어쩐지 저한테도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남편분이라는 말. 그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당연하게 남편분이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윤상철의 법적 배우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상철 씨 빚이 그냥 상철 씨 빚이 아닐 수 있다는 거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상 이 문제에서 저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요. 빨간 봉투를 발견했을 때도 적금을 깼을 때도 저는 어딘가에서 이건 상철 씨 문제고 저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 실장이 남편분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내 인생에 들어와 있었어요.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제 이름이 붙은 자리에 와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상철 씨는 조용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퇴근도 일찍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텔레비전도 같이 봤어요. 표면적으로는 전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랐어요. 똑같이 앉아 있었는데 보이는 게 달랐습니다. 상철 씨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을 때 저는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웃는 건지. 박 실장이 다녀간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저렇게 웃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웃음이 안 나왔습니다. 피곤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마음이 자꾸 딴 데 가 있었어요. 통장을 생각하고 봉투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지 생각하고 이 집에서 내가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건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요. 형편이 그랬고 갈 곳이 없었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이게 어떻게 끝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끝을 모르는 채로 나오는 건 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때 버틴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오는 것도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나올 준비가 됐을 때 나와야 한다는 걸. 그걸 그때 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면서 배운 게 아니라 버티다 보니 알게 된 거였지만요. 1년 가까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전이랑 달라졌습니다.
빚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전 같은 공포는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울리던 독촉 전화가 거의 없어졌고 현관 밑으로 밀려 들어오던 봉투도 한 달에 한두 장으로 줄었어요. 상철 씨도 퇴근하고 들어오는 얼굴이 전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숨을 달고 살던 사람이 그냥 피곤한 얼굴 정도로 바뀐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제 몸이 알고 있었거든요. 무릎에 파스 붙인 날이 며칠인지, 허리 때문에 새벽에 깨서 뒤척인 날이 몇 번인지, 숫자로 세지 않았지만 몸이 기억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이 줄어드는 게 보일 때 저도 모르게 어깨가 조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안도감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상철 씨한테 말을 꺼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였습니다. 상이 다 치워지고 둘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였어요. 저는 미리 생각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졌으니까 우리 통장도 다시 정리하고 당신 빚이랑 생활비를 정확히 나눠서 봐야 해요. 그게 다였어요. 싸우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따지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숨통이 좀 트였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지 제대로 정리해 보자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부부가 하는 대화 아닌가요? 그런데 상철 씨 표정이 굳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표정만 굳은 채로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뭔가 잘못 건드렸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잘못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말을 했는데 그게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건지. 며칠 뒤부터 상철 씨는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6시 넘으면 들어왔는데 7시, 8시가 넘어서 들어오는 날이 생겼어요. 밥도 밖에서 먹고 왔다고 했습니다. 배 안 고프다고요.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상 차리고, 혼자 먹고, 혼자 치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혼자 살 때랑 뭐가 다른 건지.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혼자 먹었고, 지금은 둘인데 혼자 먹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보다 못했어요. 그때는 적어도 제 통장에 제 돈이 있었는데 지금은 버는 족족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 번을 반복하면 달래는 말이 공허해지더라고요. 상철 씨가 정면으로 말을 꺼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을 먹다가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철 씨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당신도 편하게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 나만 이용한 건 아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천천히 내려놨습니다. 소리 안 나게요. 그러고는 상철 씨를 봤어요. 그 눈을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용한 것처럼 당신도 나를 이용한 거니까 피차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였어요. 그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참은 이유가 있었어요. 부부니까 같이 넘기면 언젠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상철 씨는 그 1년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부부의 시간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래로 본 거였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게 상철 씨 눈에 비친 저였던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눈물보다 다른 게 먼저 왔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요.
그날부터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통장이요. 상철 씨 통장이 아니라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번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 제 적금에서 꺼낸 돈이 얼마인지, 제가 부담한 생활비가 총 얼마인지,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매달 꼬박꼬박 적어온 숫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더하기 시작했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장봐온 것들, 반찬 재료비. 거기에 처음에 적금 깨서 넣은 돈까지 다 더하니까 숫자가 나왔습니다. 작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절대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 돈이 어디 갔을까? 상철 씨 카드값 막는 데 들어간 건지, 이자 내는 데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데로 간 건지, 그걸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같이 산 1년 동안 통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제대로 본 적이 없었거든요. 상철 씨가 보여주지 않았고 저도 끝까지 밀어붙여서 보지 않았어요. 그게 후회됐습니다. 그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며칠 뒤 상철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상이 치워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철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헤어지는 게 낫겠다. 던지는 말투였어요. 결정을 한 것 같은 말투가 아니라 시험하는 것 같은 말투였습니다. 제가 그 말에 흔들리는지 보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흔들렸을 겁니다. 어디 가냐고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달랐습니다. 상철 씨를 보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헤어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번엔 내가 제대로 할 거예요. 상철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무료 법률 상담을 알아봤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어요. 법률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동사무소 법률 상담 날짜가 있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 상담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날짜를 적어서 나왔습니다. 상담 날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젊은 분이었는데 말을 잘 들어줬습니다. 저는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혼인신고를 했고 1년 가까이 살았고 제가 생활비를 많이 부담했고 이제 이혼을 하고 싶다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법률론이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협의 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조정 절차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조정도 안 되면 재판까지 갈 수 있다고요. 재산 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과 기여도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메모했습니다. 재산 분할, 기여도, 혼인 중 생활비 부담. 저한테 큰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상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재산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혼인 중에 한쪽이 부담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요. 제가 부담한 생활비, 적금에서 꺼낸 돈,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내 1년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냥 쓰고 버려진 게 아닐 수 있겠구나.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예전이랑 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을 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 불이 켜지고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풍경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오래 안개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앞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이혼이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것,
또 실패한 것,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 것, 그것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끝내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리하는 거라는 것. 그게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상철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상철 씨를 봤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볼 게 있어서요. 상철 씨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가계부를 다시 꺼냈어요.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록해온 숫자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생활비 낸 날짜, 금액, 적금 깬 날짜, 금액. 하나씩 적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이 차분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이 생긴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끌려가지 않겠다고. 이번엔 내가 결정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끝내는 것도 내 이름으로 하겠다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요. 상철 씨는 처음에 이혼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겠다고 말한 날 이후로 상철 씨는 며칠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저녁에 툭 꺼냈습니다. 그냥 도장 찍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법원 같은 데 갈 것도 없이 둘이 합의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말투가 가벼웠어요. 이미 다 정리된 일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법률혼이라서 그냥 끝나지 않아요. 가정법원 확인 절차가 있어요. 상철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상담에서 들은 내용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협의이혼도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간다고요. 상철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이 달라졌어요. 편하게 끝내려던 계획이 틀어진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이었으면 저 사람이 불편해하는 게 신경 쓰였을 거예요. 어떻게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제가 먼저 한 발 물러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고 그게 상철 씨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계부에 적어온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날짜별로, 항목별로. 제가 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장을 봐온 금액들. 적금을 깬 날짜와 금액. 식당 일하면서 번 돈이 매달 얼마였는지. 그걸 한 장에 정리해서 적었어요. 손으로 직접 쓴 거였습니다. 컴퓨터 같은 게 있었으면 깔끔하게 정리했겠지만 저는 그냥 공책에 썼어요. 줄 맞춰서 숫자 틀리지 않게 천천히 썼습니다. 한 장 다 쓰고 나서 다시 읽어봤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숫자로 거기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식당 설거지에서 번 돈이고 오래 모아온 적금이었으니까요. 그게 거기 있었습니다. 날짜랑 금액이랑 다요. 변호사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기록이 있으면 다르다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숫자는 안 흐려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가정법원 조정기일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거든요. 새벽에 몇 번을 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딘가 가벼운 것 같았습니다. 긴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긴장은 됐어요.
그런데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저한테는 컸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평소에 잘 꺼내 입지 않던 옷을 입었어요. 특별히 좋은 옷은 아니었지만 제일 단정한 거로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매만졌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눈밑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갈 준비가 됐다고요. 가정법원은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마다 서류를 들고 저마다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도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나만 이런 자리에 오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줬습니다. 조정실에 들어갔어요. 상철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미운 것도 불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년을 같이 산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양쪽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철 씨가 먼저 말했어요. 서로 필요해서 만난 거고 서로 의지해서 산 거라고요. 한쪽만 손해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도 편하게 살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 익숙했어요. 밥상에서 들은 말이랑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대로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정위원 선생님이 저한테 말할 기회를 줬어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제가 정리해 온 거요. 날짜와 금액이 적힌 그 공책이요. 떨리지 않았어요. 손이 차분했습니다. 천천히 말했어요. 혼인 기간 동안 제가 부담한 생활비 내역을 정리해 왔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그리고 처음에 적금에서 꺼내서 카드값 막는데 보탠 돈까지요. 조정위원 선생님이 받아서 봤어요. 상철 씨도 그쪽을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큰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혼인 기간 동안 기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이 잠기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서 눈물이 났을 거예요. 억울하고 서럽고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냥 할 말을 했어요. 준비해온 말을요. 상철 씨가 그때 말했습니다. 서로 필요해서 산 거 아니냐? 그 말이 또 나왔어요. 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상철 씨를 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해서 결혼했을 순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빗막는 데만 쓰고 버리는 건 부부가 아니에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철 씨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조정위원 선생님도 잠깐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더 보탤 게 없었습니다. 제가 1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두 문장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절차는 그 이후로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조정이 마무리되고 서류가 오가고 법원 확인을 받는데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상철 씨와 같은 집에 있었어요. 어색했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았고 거의 말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예전엔 상철 씨가 말이 없으면 제가 먼저 뭔가를 꺼냈어요. 분위기가 불편한 게 싫어서요.
그런데 그 몇 주는 달랐습니다. 불편해도 괜찮았어요. 이미 끝나가는 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끝이 보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니까요. 법적으로 정리된 날 저는 짐을 쌌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랑 비슷했어요. 캐리어 하나, 이불 하나, 박스 2개. 짐이 늘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었어요. 들어올 때 가져온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쓰다가 낡아서 버렸거든요. 상철 씨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거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미역국을 데우던 주방, 빨간 봉투가 숨겨져 있던 수납장, 저녁마다 고지서를 펼쳐놓던 식탁. 그것들이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미운 감정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애틋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서 1년을 살았구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발이 가벼웠어요. 이상하게요. 짐을 들고 있는데 발이 가벼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무거운 걸 내려놓은 것 같아서였을 거예요. 짐이 아니라 다른 게요. 밖으로 나오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장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는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거기 있었어요. 작은 방을 다시 구해야 했고, 보증금이 빠듯했고, 몸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없었어요.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을 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혼자였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전에 혼자일 때랑은 달랐어요. 그때는 그냥 혼자였지만 지금은 내가 결정해서 혼자인 거였거든요. 그 차이가 작아 보여도 저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앉아서 생각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상철 씨를 만났던 한식집, 혼인신고하던 주민센터 창구, 빨간 봉투를 발견하던 오전, 적금을 깨던 날 저녁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섰던 현관 앞. 그것들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후회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처음 만날 때 더 꼼꼼하게 봤어야 했고, 빨간 봉투를 발견했을 때 바로 나왔어야 했고, 적금을 깨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선택들이 지금도 아프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을 한 게 어리석어서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요. 외로웠고 절실했고 누군가 손 내밀어 주는 게 그때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용한 사람이 잘못된 거지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가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 불이 켜지고 세상은 그냥 평범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가난이 사람을 약하게 만들긴 해요. 그건 맞아요. 형편이 어려우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선택지가 줄어들면 사람이 낮아지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형편 때문에 못 나왔고 형편 때문에 버텼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무 말 못하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조정실에서 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필요해서 결혼했을 순 있어도 사람을 빗막는 데만 쓰고 버리는 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 말을 제 입으로 했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 1년에서 건진 거예요. 돈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제 목소리로, 제 이름으로 끝을 낸 것.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내렸어요. 찬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바람을 맞았어요. 춥긴 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방을 구하고, 일을 구하고, 혼자 버티는 것부터 다시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나이도 있고, 세상이 갑자기 친절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번엔 달랐습니다. 쫓겨난 게 아니라 나온 거니까요. 끌려간 게 아니라 걸어 나온 거니까요. 그 차이가 저를 조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발을 딛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같은 바닥인데 제 발로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재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집에서 제가 가장 먼저 봤어야 할 건 다정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추는 숫자와 위기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였어요. 그걸 뒤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제 인생이 남아 있으니까요.